보시면은 새로 오실 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전세 보증보험 한도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곱하기 담보인정 비율 90%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보증보험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나뉘었죠. 시세 곱하기 담보인정 비율 90%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보증보험 한도, 아니면은 기준시가 곱하기 120%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보증보험 한도. 근데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고 시세가 안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가면 되고, 만약에 시세가 안 나오는 오피스텔이야 그러면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기준시가 조회를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거기 이제 곱하기 120% 계산하시면은 이제 보증보험 한도다. 아니면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 곱하기 140이 있고, 공시가격 곱하기 126%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곱하기 140%는 임대사업자 매물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곱하기 126%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보증보험 한도예요. 근데 공시가격 곱하기 140%는 허그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공시가격 곱하기 140은 허그 보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HF로 풀던지, 일반 전세자금, 그러니까 HF에서 전세 대출을 일으키고, HF의 전세 지킴 보증을, HF 전세 보증도 안 돼요. 126%가 아니니까. 어쨌든 HF 기금 대출은 공시가격 곱하기 126% 범위 안에 들어와야 보증보험 한도가 되니까, 어쨌든 뭐 공시가격 곱하기 140%인 임대사업자를 이용을 하려면 HF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고, 왜냐면은 HF는 내가 전세지킴 보증을 들든 안 들든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보증을 들든가, 아니면 내 돈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보증을 들든가, 아니면 일반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보증을 들든가 하시면 됩니다. 허그 안 돼요. 그리고 기금 대출 같은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HF나 허그나 전세보증보험을 못 든다는 얘기예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을 들든가, 아니면은 서울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을 따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곱하기 126%는 허그 기준, 그러니까 기금 대출, 그러니까 기금 쪽 기준이에요. 그래서 허그라든지 HF라든지 공시가격 곱하기 126%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보증보험 한도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시가격에 곱하기 140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고, 거기에 90% 담보인정 비율 곱해가지고 주택 가액으로 산정한 다음에 곱하기 80% 범위 안에 들어와야 이제 보증보험 한도가 되는데, 이 안에 들여다보면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의 합, 선순위 보증금의 합, 내 보증금 내 합, 그 다음에 기타 채권 근저당 잡혀있는 거의 합 등 모든 걸 더했을 때 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이 안 된다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안 된다고는 못하고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류를 넣어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기금대출 쪽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중기청 대출부터 출발을 해보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에요. 말 그대로 청년, 만 19세 이상의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2억 이하, 최대 한도 1억이에요. 최대 한도가 1억이고, HF에서 가능하고 허그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HF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 1억 한도에 80%까지 최대 나와요. 최대. 꼭 나온다는 게 아니고 최대. 그리고 허그 같은 경우에는 1억 한도 최대 100%까지 나와요. 나오고, HF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가구 뭐 다중주택 HF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뭐 HF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대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느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느냐. HF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 곱하기 약 3.5배
뭐 3.7배 뭐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대출 한도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 청년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1.2%였는데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만 되면 됐었다 였었어요. 근데 이게 1.5로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최저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네. 네? 네. 2억이 딱 안 나오고 네. 1995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게 뭔 소리야? 네? 2억까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2억이 딱 안 나오고 네. 2억 아래로 1995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래요? 2억으로 딱 하면 안 나오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두고놓으면 어차피 결정은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다. 어차피 결정은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한번 가볼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이 있고요, 청년 있고 신혼부부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얼마 기준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네. 3억 기준이죠? 수도권 기준. 수도권 기준은 보증금 3억 한도, 그 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 한도로, 일반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예요. 그 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3억 기준, 보증금 3억 기준 2억까지 나와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3억 기준인가? 4억이요?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억 기준 3억까지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질 거예요. 아무튼 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2.초에서 3초 중반, 2% 초중반에서 3%대 초중반 정도의 금리 적용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가려고 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순자산 가액이 3억, 지금 내려갔어요. 3억 6,100만 원에서 3억 4천 얼마인가로 순자산 가액이 내려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 합산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올해 이게 변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3억 6,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이래요. 아래로 있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금 대출은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냐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85제곱미터는 우리 배웠지만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기금 대출을 일으킬 때 기준이에요.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비수도권, 그러니까 저 시골을 가면 뭐 100제곱미터까지는 들어보셨죠? 이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정도로 기준을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HF와 허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HF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허그 같은 경우에는 집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무직자야 하더라도 허그는 밀어볼 수는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는 어차피 이제 은행에서 그 기준, 은행에서 이제 결정할 일이겠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HF를 이용한다고 하면 연소득에 곱하기 3.5배에서 3.7배 등등, 뭐 최대 뭐 몇 배, 뭐 신용 등급에 따라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3.5, 3.7 정도를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장을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연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할 때는 한 달치가 꼬박 채워진 그 월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곱하기 12개월 해서 연소득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꽉 차야 돼요. 1일부터 마을일까지 꽉 찬 그 한 달치 월급을 곱하기 12 해가지고 연소득으로 산정한 다음에 곱하기 3.5배, 3.6배 등등 해가지고 대출 한도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허그 안심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가 넘어갈 때, 아니면 소득이 넘어갈 때, 이때 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이에요. 근데 허그 안심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낮을 텐데, 어쨌든 버팀목이 2초 중반에서
3 초중반이잖아요. 근데 허그 안심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3 후로 보면 돼요. 3 후반에서 4 초반. 근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4%거든요. 4% 정도 평균?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2초 중반에서 3초 중반이니까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은 금리가 살짝 더 높다. 그러니까 3% 후반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7억 한도로 보증금 7억 한도로 4억까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기금 대출에는 뭐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이 있어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자녀라든지 이럴 때는 뭐 우대 금리가 적용이 돼서 뭐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고 대출 한도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한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하니까 만약에 이걸 넘어가는 집을 얻으려는 분들은 허그 안심 전세 대출로 가야 돼요. 그나마 기금 대출이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 한도는 허그니까 당연히 공시가의 120% 범위 안에 들어와야 보증보험 한도가 될 테고, 대출 한도는 7억 기준 4억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는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신혼부부냐, 신생아냐, 다자녀냐 등등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요렇게까지 해보면 되겠고, 저희 오늘 대충 한번 상기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등기 매물은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미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신축 행위를 했겠죠. 신축 행위를 해서 아직 등기가 안 난 거야. 그러면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기금 대출을 뭘 받을 수 있을까? 허그는 안 돼요. 미등기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거 신축이겠죠? 얘는 허그는 안 돼요. 근데 HF는 가능해요. HF는 왜 가능할까? 허그는 집 상태를 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HF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 상태를 보기 때문에 미등기 매물이어도 HF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아시겠지만 만약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런 경우에, 미등기인 경우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어쩔 수 없어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그 보존 등기가 되겠죠? 보존 등기가 되면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되면 그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기준으로 보는데 그 안에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등등으로 풀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HF는 가능하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되면 뭐 허그 뭐 상품으로 갈아타던가 등등 가능하다. 이렇게 대충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개발 구역에 있다 보니까, 구역에 있죠? 저희는 아파트 시장이 아닌 비아파트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빌라는 시장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실거주 빌라 시장과 재개발 투자 시장이 나눠져요. 실거주 빌라 시장은 죽었잖아요. 실거주를 안 해요. 그럼 저희는 투자 시장이 있잖아요. 중랑구 자체가 워낙에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투자 시장과 빌라를 실거주하는 시장은 달리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축 빌라, 그러니까 여기 실거주하는 빌라 시장은 당연히 지금은 죽었지만 중랑구의 투자 시장인 요 빌라 시장은 괜찮다. 그래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뭐 전세 손님이 오는 경우에 약간을 더 던지시면은 뭐 이러이러한 투자가 좋은 매물이니까 나중에 입주권 바라보실 수 있다. 이런 것도 던져보기가 쉬워요. 투자 시장은. 그래서 저희가 모아타운이 보통 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면목역 이런 시범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벌써 내년에 뭐 2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갈까? 아무튼 재개발 시장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보통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민간 재개발이 있는데,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 속도는 당연히 공공 재개발이 더 빠르겠죠? 공공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시켜줄 건데, 평균 어쨌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돼도
중국민 입주까지 약 평균 15년 정도 걸린다. 근데 뭐 어떤 뭐 사건은 1년에 사건이 발생을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합원들끼리 합이 잘 맞으면은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평균 15년 정도.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으로부터 중국민 입주까지 평균 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번동 같은 경우에 번동이 이제 시범구역이고 여기도 시범구역인데 비례율을 130% 줬다. 정도를 130 정도 줬다. 그래서 번동 기준, 왜냐면 번동이 1호 사업지니까.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4억 5천 선 줬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7억 선으로 줬다. 조합원 분양가를 이 정도로 줬다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전세를 하려던 사람이 그러면 전세자금대출만 알아보고 왔었을 건데, 그러면 만약에 주택구입 쪽으로 돌아선다면 그러면은 이제 기금대출 쪽으로 뭐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공식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금리예요. 그리고 한도고, 금리는 보금자리론이 더 높아요. 디딤돌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금리가. 근데 이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 그 다음에 대출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디딤돌은 6, 5, 30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아, 디딤돌은 6, 5, 30 이렇게 그냥 대충, 그러니까 기준이 대충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연소득, 그러니까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5억, 네? 보증금 5억인 한도로 가장 기본은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이제 가장 기본은 2억 5천이에요, 디딤돌은. 근데 2억 5천인데 만약에 그 생애 최초 3억, 아니면은 신생, 아니면 신혼부부 다자녀는 4억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기준은 6, 5, 30, 3억 정도 선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면 5억 기준에 한 3억 정도는 나와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은행에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싸죠. 그리고 디딤돌이 금리가 얼마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디딤돌 같은 경우가 2%대 아니에요? 네, 2% 중반에서 3% 초중반 디딤돌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출을 풀어볼 때 이제 상환하는 거를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상환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원금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체증식 상환이 있어요. 근데 신축 빌라에 많이 꽂히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근데 이제 원금 상환은 말 그대로 원금은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출발할 때 부담이 가장 많은 구조가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최대한 빨리 갚는, 이렇게 가는 거. 이거 5분 빨라요, 시장님? 네. 그러니까 원금을, 굉장히 빨리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상환 방식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축 빌라에 보통 이제 꽂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잘못 설명을 해주면 원금은 최초에 출발을 해서 원금 많이 갚아나가는 형식이라서 가면 갈수록 내가 갚아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조가 돼요. 처음에 이렇게 많다가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원리금 같은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 동일해요. 균일해요. 근데 이게 원금이, 그러니까 원금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원금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금은 처음에 조금 하면서 원금이 늘어나는 거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건데, 어쨌든 가격은 여기가 이제 뭐 원리금 상환할 때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한다 그럴 때 이 쭉 계속 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100만 원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드는, 처음에 원금이 작았지만 이자가 많았지만 어쨌든 쭉 가면서 이자 규모는 작아지고 원금 규모는 커지면서 어쨌든 한 달에 상환해야 되는 10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세증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소득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인데, 얘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개발구역으로 가져와 볼게요. 재개발구역으로 가져올 때 내가 투자 목적인 거야. 투자 목적. 내가 피 받고 나갈 거야. 그럼 애초에 원금을 많이 갚아나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은 원금 이자를 더해서 꼬박꼬박 이렇게 부담 있게 갈 필요가 없고, 그럼 젊은 친구들은 체증식을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첫 달에 조금씩 갚아 나가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커지는 규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시는 친구들한테는 체증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 그럼 한 달에 조금씩 상환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상환 방법도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딤돌은 6, 5, 3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억, 그 다음에 보증금 한도 5억, 보증금에 매매 대금은 5억 한도로, 일단은 가장 기본이 2억 5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애 최초면은 3억, 신혼부부 다자면은 4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6, 5, 30으로 외우시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 7에 42로 외우세요. 7, 6, 42로 외우세요. 7, 6, 42로 외우면은 어느 정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뭐 매매 대금 6억 이하,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 4억 기준 정도는 나오겠다 잡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어차피 결정은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이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아니면 신생아, 다자녀, 생애 최초 이렇게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로는 상대적으로 디딤돌보다 금리가 높다. 그렇더라도 일반 은행 대출보다는 금리가 저렴하다. 이게 뭐가 있냐면, 디딤돌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만 30세 이하예요? 만 30세 이하인가? 그래서 완전 단독인 미혼 세대, 완전 단독인 미혼인 세대가 있어요. 나 혼자인데 만 30세 이하인가? 몇 살인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나이가 있을 건데, 아무튼 단독이면서 미혼이야. 단독이면서 혼자 살아. 아무것도 부양을 하는 식구가 없어요. 그럴 때는 대출이 제약에 따라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디딤돌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금자리로는 가는 거예요. 보금자리. 네? 주택 금액이 3억이 넘으면 디딤돌이 안 됩니다. 안 나와요? 네, 미혼. 그러니까. 그래서 미혼인, 단독이면서 미혼이면은 너무너무 이제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형제 자매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 친구랑 6개월 이상 합가를 했다고 하면 나와요. 6개월 이상 합가를 했었으면은 나와요. 그런 기준이 있겠다.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7, 6, 42 정도로 외워보자. 이 정도로 외워보고, 그러면 요런 거는 일단 제가 요렇게 풀어드렸지만, 그러면 어쨌든 뭐든 매매 대출을 일으킬 때 어느 정도 나와줄지 예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예상을 해볼 때 연소득에 곱하기 한 7배 정도를 대략 계산해보면 얼추 맞다. 그러니까 맞다가 아니라 얼추 한 그 정도 두루뭉실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소득이 3천만 원이야. 곱하기 한 7배 정도 하면 한 2억 1천만 원까지는 나오겠구나.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7배 정도면 내가 매매잔금 대출을 한 요 정도까지는 받아볼 수 있겠구나. 근데 결론은 은행 가서 결정. 근데 저희는 어쨌든 두루뭉실하게라도 기준은 알고 설명을 드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주택가격은 3억인데 대출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출하고 내 돈하고 합쳤더니 한 2억 한 8천, 2억 9천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보통 이제 신용대출로 풀 수 있단 말이죠. 신용대출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건 도박이기는 해요. 도박이기는 한데, 10번 신청하면 7번 정도는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켰어요.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내 돈을 더했더니 3억인 주택에 내가 한 2억 8천, 2억 9천이 되네. 나머지가 1천만 원, 2천만 원이 모자라네. 그러면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보고 은행에다가 송금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송금을 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타 은행하고는 전산망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대요.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당일날에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전산망에 정보가 어쨌든 다 이렇게 연동이 되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에 신용대출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날 내가 그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오는 날에 그 타은행에 가서,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켰으면 우리은행에 가서 잔금이 들어오는 날에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은행끼리 연동이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여기다가 상담을 한 상태에서,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이미 부채가 잡혔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당일날, 잔금 들어오는 날,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일으켜졌을 때 이제 은행 전산망에 이렇게 공유가 될 거예요. 연동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대출 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연동되는데 시간이 있으니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날 하나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연동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신용대출을 받아도 시중은행 금리로만 가더라도 1,000만 원에 4%면 얼마 안 돼요. 얼마예요? 1,000만 원에 4% 얼마예요? 4만 원? 4만 원이에요? 4%요? 네. 4만 원 아니요? 40만 원? 그러면 12개월로 하면은 한 달에 더 추가해야 될 게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대출 당일날 신용대출을 일으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풀어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세 시장과 이제 월세 시장이 지금 비율이 3대 7 정도 돼요. 월세 시장에 한 7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증보험 되는 상품을 찾기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게 나오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그가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세 시장 좋은 매물 있으면 바로 광고 올려야겠지만 너무 전세 시장만 보지 마시고 월세 쪽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좋은 매물이 있으니까 월세 쪽도 한번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아무튼 오늘도 고생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이 잘 안 날 때쯤에 그냥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번씩 봐주세요.